은빛 우주선은 부서진 별의 먼지 속을 표류하며 잊혀진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유일한 승객인 태엽 감는 새는 불 위에 완벽한 장미 한 송이를 물고 있었죠. 어떠세요? 이 문장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이야기, 과연 누구 걸까요? 이걸 만들어낸 AI? 아니면 AI한테 이렇게 써봐라고 명령한 사람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생성형 AI, 이거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인쇄술이 그랬던 것처럼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지각 변동인 셈이죠. 창작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말이죠. 저작권법은 아주 간단한 전제에서 출발했어요. 바로 인간 작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품에는 그걸 만든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담겨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엮어내는 비인격적인 산물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법적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법은 오직 인간 창작자만을 생각하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창작자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때 이 법은 대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일단 현재 법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계 자체는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인격이 없기 때문이죠. 좋아요. 그럼 기계가 주인이 아니라면 저작권은 도대체 누구의 몫이 되는 걸까요? AI한테 명령을 내린?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쓴 사용자일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법률 시스템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저작권 퍼즐을 풀기 위해서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관점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미국은 최종 결과물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걸 보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창작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봐요. 인간이 AI를 얼마나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이끌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그냥 단순한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달라요. 미국은 그건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고, 한국은 그건 우연히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미국은 결과를 보고 한국은 과정을 본다. 미국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여했는데 라고 묻는다면, 한국은 인간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AI를 지휘했는데 라고 묻는 셈이죠. 관점이 확 다르죠? 한국의 이 통제라는 개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가 확 됩니다. 준초희 작가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얻으려고 무려 30번 넘게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AI를 계속 이끌어 갔고요. 강보연 작가는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자신의 원래 스케치와 딱 맞는 것들만 골라서 배열했어요. 이 두 경우 모두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명확한 의도와 통제가 있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된 겁니다. 자, 이제 좀 딱딱한 법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AI가 웹툰이나 소설, 영화 같은 실제 창작 산업 현장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I 생성 만화 시장의 성장세,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4년 만에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완만한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은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효율성, 제작 시간은 80%, 비용은 60%다 줄어들어요. 이건 뭐 산업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수준이죠.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넉 달, 그러니까 16주나 걸리던 장편 시나리오 초구 작업이 이제 7에서 8주,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생산성이 2배 이상 뛰어오른 거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할리우드 작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미 AI를 글쓰기 파트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의 폭풍 속에서 우리 인간 창작가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제 창작가의 역할과 정체성 자체가 근본부터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저작자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작가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제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AI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골라내는 큐레이터 또는 감독 같은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창작 과정을 보면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건 인간의 비전에서 시작돼요. 둘째, 그 비전을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프롬프트로 바꿔주는 거죠. 셋째, AI가 쏟아내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가장 빛나는 조각들을 선별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각들을 엮어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조립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창작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말 잘 표현했죠. 이제 창의성이란 확률적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지휘하는 능력이다.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뛰어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아주 뚜렷한 명암이 있습니다. AI가 창작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민주화라는 밝은 면이 있다면 동시에 전문가들의 기술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술 하향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해요. 이건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설가의 절반 이상이 자기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요. 10명 중 4명은 이미 수입이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창의성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 생각해왔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의 핵심 질문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이야기에 누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건데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단순한 창작 행위가 아니라 창작의 의도와 책임이 저작권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덕분에 누구나 정말 무한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가치를 갖게 될까요? 그 답은 어쩌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의도와 비전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